나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 매달 300만 원씩 내놓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엄마 돈이 그렇게 좋아?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누군가는 향긋한 커피 향으로, 또 누군가는 요란한 알람 소리로 눈을 뜨겠죠. 하지만 여기 65살 김영자 씨의 아침은 조금 다릅니다. 그녀의 알람은 귓가에서 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삐그덕거리는 무릎 관절과 욱신거리는 손목이 그녀를 깨우죠. 비가 오려나 영자 씨는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자신의 손목을 주무릅니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한 새벽 5시 30분 남들이라면 은퇴 후 여유로운 노년을 즐길 나이겠지만 영자 씨의 하루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그녀에게는 정년퇴직이 없거든요. 이름하여 할머니이자 엄마라는 뜻이죠. 듣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저 늙은 육아 노동자일 뿐입니다. 첫 차에 몸을 실은 영자 씨가 차창에 머리를 기댑니다. 새벽 버스에는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사장으로 향하는 김씨, 새벽 시장에 나가는 박씨, 다들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새벽을 엽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출근길은 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 뼈와 살을 깎아먹이러 가는 길이죠. 목적지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바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의 집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띠띠띠띠 띠로리. 경쾌한 도어락 소리가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냄새라기보다는 전쟁터의 화약 냄새에 가깝습니다. 어젯밤 먹고 치우지 않은 치킨 냄새, 젖은 빨래 냄새, 그리고 꽉 닫힌 집안의 답답한 공기. 영자 씨는 들어오자마자 깊은 한숨을 삼키며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거실 바닥엔 손주 준우의 장난감이 지뢰처럼 깔려있고 소파 위엔 아들이 벗어둔 양말이 뱀 허물처럼 널려 있습니다. 마치 도둑이 들었다 간 것 같은 풍경이지만 영자 씨에겐 너무나 익숙한 아침 풍경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영자 씨는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앞치마부터 두릅니다. 싱크대 개수대에는 며느리가 밤새 마신 물컵이며 젖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있지만 며느리는 애벌 설거지조차 귀찮아해서 그냥 쌓아두기 일쑤죠. 고무장갑을 끼는 영자 씨의 손목에 칭칭 감긴 낡은 보호대가 안쓰럽게 보입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자 찌릿한 통증이 손끝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려면 늙은 어미가 움직여야죠. 안방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모습의 며느리 수진이 나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하품을 하며 주방으로 걸어오네요. 인사라도 건네주면 좋으련만 수진은 냉장고 문부터 엽니다. 아, 물 일어났냐? 준우 깼다. 얼른 씻어라. 아침 해놨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아, 피곤해. 오늘 회의 있는데. 늦잠 잤네. 미역국 데워놨으니까 한술이라도 뜨고. 가 빈속에 커피부터 마시지 말고 아뇨. 됐어요. 밥 먹으면 쏙 더부룩해요. 오빠 좀 깨워주세요. 저 씻어야 해요. 수지는 욕실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마치 하숙집 주인에게 통보하듯 말이죠. 영자 씨는 쓴 입맛을 다시며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36 먹은 아들 녀석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짝 소리나게 때려 깨웁니다. 민호야, 일어나라. 회사 안 가냐? 7시다. 아, 5분만. 엄마나 와이셔츠 다려놨어. 그래. 저기 걸어뒀다. 얼른 일어나. 준우 온다. 이 집에서 영자 씨의 호칭은 참 다양합니다. 어머니, 엄마. 그리고 여보세요. 때로는 투명 인간이 되기도 하죠. 출근 준비로 바쁜 아들 부부 사이에서 영자 씨는 닌자처럼 움직입니다. 우는 손주를 업고 달래며 한 손으로는 아들의 넥타이를 찾아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며느리가 흘린 화장품 뚜껑을 닫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밥과 국은 식어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저 제 입에 바나나 하나, 우유 한 잔 털어넣기 바쁘죠.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준우 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밤새 칭얼대더라고요. 엄마 나간다. 오늘 좀 늦어. 저녁 먼저 먹어. 그래, 조심히들 가라. 밥 좀 챙겨 먹고 다니고. 탕 현관문이 닫힙니다. 고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고요는 평화가 아닙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죠. 이제 30평 남짓한 이 공간엔 10kg 넘는 우량아 손주 준우와 관절 마디마디가 닳아버린 영자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영자 씨는 그제야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식탁 위엔 아들 부부가 먹다 남긴 우유 자국과 바나나 껍질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던 영자 씨가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 니들은 전쟁터로 가라. 나는 여기서 전쟁 치를 테니. 오전 10시 준우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해서 호기심이 왕성할 때거든요. 소파 위로 기어 올라가고 화분 흙을 파헤치고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찌으려 합니다. 영자 씨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준우야 안 돼. 그거 지지야.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납니다. 아이를 안고 베란다로 나가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젊은 엄마들이 3, 4, 5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세워두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참 예뻐 보입니다. 영자 씨도 저럴 때가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젊은 시절은 식당 주방과 파출부 일로 점철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들 민호 하나 번듯하게 키우겠다고 안 해본 고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가고 손주를 낳았을 때 영자 씨는 이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하니 애 좀 봐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대한민국 어머니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잠깐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준우 이유식을 먹이고 난 뒤 영자 씨의 점심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냉장고 구석에 있던 쉬어 꼬부라진 김치. 그리고 찬물에 만밥한 공기 그마저도 식탁에 앉아서 먹지 못합니다. 혹여나 준우가 깰까봐 혹은 준우가 사고를 칠까봐. 싱크대 앞에 서서 허겁지겁 밀어넣습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밥이 넘어가는 건지 서러움이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엔 기미가 가득합니다. 목 늘어난 티셔츠엔 준우가 뱉은 이유식 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 김영자는 어디로 가고 껍데기만 남은 기분입니다. 오후 4시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체력은 바닥나고. 아이는 졸려서 보채기 시작합니다. 준우를 업고 거실을 뱅뱅 돕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노래를 흥얼거리지만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체온은 따뜻하다 못해 뜨겁습니다. 마치 달궈진 돌덩이를 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자 씨는 찬장에서 파스를 꺼냅니다. 익숙한 냄새 코를 찌르는 알싸한 멘톨 향이 거실에 퍼집니다. 덕지덕지 손목에도 붙이고 어깨에도 붙이고 허리에도 붙입니다. 이 하얀색 접착포가 없으면 그녀는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파스는 훈장이자 생명줄입니다. 오후 7시 30분 드디어 구세주가 아니 상전들이 퇴근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들어옵니다. 양손엔 짐이 한가득입니다. 아마도 마트에서 장을 봐온 모양입니다. 영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나갑니다. 왔냐?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준우 지금 막 잠들었다. 아, 힘들어.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수진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거실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수진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집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마치 썩은 생선이라도 밟은 사람처럼 말이죠. 어우, 어머님 집안 냄새가 이게 뭐예요? 또 파스 붙이셨어요? 영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반갑다는 인사 대신 수고했다는 말 대신 날아온 첫마디가 고작 파스 냄새 타령이라니요. 영자 씨는 슬그머니 손목을 등 뒤로 감춥니다. 아, 내가 좀 쑤셔서. 환기 좀 시키마. 아니,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스 냄새 독해서 애 호흡기에 안 좋다고요. 요즘 무향 파스도 많은데. 왜 꼭 냄새 나는 걸 쓰세요? 온 집안에 진동을 하네 진짜. 수지는 창문을 거칠게 엽니다. 찬바람이 쌩하니 들어옵니다. 영자 씨는 무안함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내가 내 몸 아파서 내 돈 주고 사붙인 파스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때 뒤따라 들어온 아들 민호가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눕습니다. 민호 역시 코를 막으며 한마디 거듭니다. 아, 엄마 진짜 냄새 심하긴 하다. 무슨 한의원도 아니고 엄마는 집에서 애랑 노는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맨날 파스로 도배를 해. 순간 영자 씨의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방금 아들이 뭐라고 했나요? 집에서 애랑 논다니요. 지난 12시간 동안 영자 씨가 흘린 땀은 뭡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참아가며 아이를 본 그 시간들은 다 뭡니까? 자식놈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멸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그리고 내 뼈를 갈아 도와주고 있는 며느리에게 나는 그저 냄새나는 늙은이 골칫덩어리 짐짝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아팠지만 그 통증은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냄새가 난다며 손을 휘휘 젓고 있고 민호는 핸드폰 게임을 켜고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영자 씨의 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자 씨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니까요. 말 없고 불평 없고 돈 안 드는 편리한 가구. 영자 씨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요. 민호야. 왜 엄마 밥 줘 배고파. 수진아. 내 어머님 저 옷만 갈아입고요. 아 냄새 진짜 안 빠지네. 아무도 그녀의 부름에 진심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자 씨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의 세월을 주마등처럼 떠올려 봅니다. 남편 없이 홀로 민호를 키우던 시절 식당 설거지를 하며 부르트던 손 민호 대학 등록금을 위해 파출부를 뛰며 굽신거리던 허리. 그리고 지금 손주를 위해 닳아 없어지고 있는 무릎까지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의 끝에서 아주 선명하고 날카로운 분노가 고개를 듭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내가 죽겠다. 영자 씨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희생만 하던 착한 어머니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한 인간의 처절한 눈빛입니다. 영자 씨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마치 장수가 갑옷을 벗어 던지듯 비장하게 말이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와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오늘 밤 이 집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서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청구서를 내밀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어머님 식사 안 하세요. 왜 그러고 서 계세요? 수진이 의아한 듯 쳐다봅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요. 밥밥이 넘어가니 니들은. 오늘 밤 영자 씨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파스 냄새보다 더 독하고 지독한 현실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줄 시간입니다. 과연 영자 씨는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과 존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쓸쓸한 뒷방 늙은이로 남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어머니의 청구서가 곧 배달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화내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것이 없어졌을 때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어젯밤 영자 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파스 냄새가 난다는 아들. 내외의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박힌 마지막 못이었습니다. 그 못이 얼마나 깊게 박혔는지. 영자 씨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처럼 타들어갔을 뿐이죠.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영자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호가 대학 때 쓰다 버린 고물입니다. 전원을 켜자 윙 하는 팬 소리가 마치 영자 씨의 거친 숨소리처럼 방 안을 채웁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안경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검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자판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독수리 탑업 느리고 투박한 손놀림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베테랑 회계사보다 날카롭고 매섭습니다. 엑셀 파일을 엽니다. 빈 화면의 커서가 깜빡입니다. 영자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핑계로 덮어두었던 그 수많은 노동들을 숫자로 환산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공짜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그게 둘리인 줄 안다는 요즘 말처럼. 자식들은 어미의 희생을 헌 신짝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보이는 숫자로 말이죠.
탁탁탁 영자 씨의 손가락에 힘이 실립니다. 항목 1. 기저귀 교체 하루 평균 8회 곱하기 30일 개당 5,000원 비싸다고요? 아니요. 똥 묻은 엉덩이를 닦아주고 발진 생기지 말라고 호호 불어주는 정성까지 포함하면 5,000원도 쌉니다. 항목 2. 이유식 조리 및 식사 지도 재료 손질부터 끓이고 식히고 온몸으로 거부하는 아이 입에 숟가락 꽂아 넣는 전쟁 같은 1시간 건당 2만원 식당에서도 밥 안 먹는 애. 밥 먹여주면 팁을 줘야 합니다. 항목 3. 하원 도우미 및 놀이 지도 단순 보육이 아닙니다. 말 안 통하는 상전 비위 맞추기죠. 시간당 최저 시급 만원에 감정 노동 수당 50%. 가산 탁탁탁 영자 씨의 기억 저장소에서 지난 1년간의 고통이 낱낱이 소환됩니다.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팠던 날 10만원 아이가 열올라 밤새 물수건 갈아주던 날 야간 특근 수당 20만원. 주말에 며느리 친구들 온다고 집 비워주고 아이 데리고 공원 배회하던 날. 휴일 근로 수당 30만원 화면을 채워가는 숫자들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자 씨의 잃어버린 시간이었고 무너진 자존심이었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새벽 4시 따끈따끈한 종이 한 장이 출력됩니다. 영자 씨는 그 종이를 꼬깃꼬깃 접어 품속 깊이 넣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품에 숨긴 단도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려 누웠지만 심장은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습니다. 내일 저녁 이 종이 한 장이 가져올 파장을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니라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 식탁입니다. 며느리 수지는 퇴근 후 씻지도 않은 채 숟가락을 들었고 아들 민호는 반찬 투정을 하며 국을 떠먹습니다. 영자 씨는 묵묵히 밥을 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밥그릇은 비어 있습니다. 식탁에 감도는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서늘합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겁고 고요합니다. 어머님 식사 안 하세요. 국 식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표정이 왜 그래? 영자 씨는 대답 대신 식탁 아래로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뜬 눈으로 밤새워 만든 그 종이와 미리 준비해 둔 빈 봉투를 식탁 중앙에 내려놓습니다. 툭 경쾌하면서도 묵직한 소리가 식탁 위의 평화를 깹니다. 밥 먹기 전에 이거부터 좀 보자. 수진과 민호가 의아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종이를 집어듭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훑어 내려갑니다. 처음엔 무슨 암호문이라도 보는 듯 찡그리더니 이내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그리고 입가에 실소 같은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풋 어머님 이게 뭐예요? 기저귀 교체 5,000원 야간 수면 유도 2만원 합계가 300만원. 수진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떨립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시트콤. 대본인가 싶은 표정입니다. 옆에서 국물을 들이켜던 민호가 종이를 낚아챕니다. 뭐 300만원 엄마 돈 필요해. 아니 무슨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이게 다 뭐야 청구서 엄마 지금 우리한테 장사해.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가족끼리 정떨어지게 무슨 짓이냐는 투입니다. 영자 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장사다 지난 1년은 무료 체험 기간이었다. 서비스였다고 생각해라. 어머님 농담도 참. 어제 저희가 파스 냄새 난다고 한 것 때문에 삐치신 거예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됐죠? 수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노인네의 심술이나 투정 정도로 치부하려 합니다. 영자 씨가 밥 투정하면 사탕 하나 물려주면 그만인 어린애입니까? 영자 씨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칩니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흐릅니다. 삐쳐 웃기지 마라. 삐친 게 아니라 깨달은 거다. 공짜로 해주니까 니들은 내 수고가 똥인 줄 알더라. 내 관절이 닳아 없어지는 건 안 보이고 니들 코에 파스 냄새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지. 영자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민호가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납니다. 평생 순종적이고 희생만 하던 엄마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산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지금 낯선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언제 엄마 무시했다고 그래. 그리고 300만 원이 애 이름이야. 사람 쓰는 것보다 더 비싸네.
비싸 그래 비싸지 근데 민호야 사람 쓰면 그 사람이 내 새끼 엉덩이 짓 물을까봐 기저귀 10분마다 확인해 주더냐? 밥 안 먹는다고 1시간 동안 쫓아다니며 떠먹여 주더냐? 니들 늦게 들어오는 날 애 깰까봐 숨죽이고 업고 있어 주더냐? 영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의 문제입니다. 존중의 문제입니다. 니들이 베이비시터한테는 명절 때 선물도 챙겨주고 월급날 꼬박꼬박 감사합니다. 문자도 보낸다더라. 근데 나는 나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비싸더냐 파스 냄새 난다고 타박이나 하고. 수진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팩트 폭격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수진은 뾰족한 말을 내뱉고 맙니다. 아 그래서요. 돈 달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현금 없어요. 월급 날 드릴게요. 됐죠? 식사하세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수지는 신경질적으로 숟가락을 다시 듭니다. 돈 주면 될 거 아니냐는 태도. 마치 거지 적선하듯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영자 씨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으로 확실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영자 씨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저 돈 주면 부릴 수 있는 고용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영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짐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보따리 장수 같은 허름한 가방이 아닙니다. 아끼던 스카프도 메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가장 초라한 순간에 가장 당당하고 싶었으니까요. 엄마 어디가 가방은 또 언제 쌌어? 아 진짜 왜 이래 밥 먹다 말고. 민호가 당황해서 일어납니다. 영자 씨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녀의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습니다. 마치 족쇄를 끊고 탈출하는 노예처럼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입금 확인되면 출근한다. 입금 안 되면 내일 아침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연체료는 하루에 5만 원이다. 어머님 진짜 가시게요. 준우는요. 내일 저희 출근은요. 수진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알았나 봅니다. 영자 씨는 신발을 신습니다. 뒤꿈치를 구겨 신지 않습니다. 구두 주걱을 사용해 똑깍 소리가 나게 단정히 신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알 바 아니다. 남의 귀한 노동력 공짜로 쓸 생각 마라.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었고 네 아버지한텐 귀한 아내였다. 쾅 현관문이 닫힙니다. 뒤에서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안방에서 잠들었던 준우가 깨서 울어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으앙으앙 평소 같았으면 그 소리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문을 열었을 겁니다. 할미가 미안해 할미 여기 있어 하며 달려가 안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영자 씨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아직도 현관문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와 당황한 아들 내외의 고함이 들려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거울 속에 비친 영자 씨가 보입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닫힌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면서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아이. 울음소리도 서서히 작아집니다. 완전히 닫힌 순간 영자 씨는 길게 참았던 숨을 토해냅니다. 후.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비로소 해방입니다. 물론 이 해방이 가져올 후폭풍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들의 전화통에 불이 나겠죠. 하지만 영자 씨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멈추지 않으면 이 착취의 굴레는 영원히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영자 씨의 볼을 스칩니다. 시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의 공기입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끕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 세상과 단절입니다. 아니 자식이라는 족쇄와의 잠정적 휴전입니다. 영자 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듭니다. 빈차라는 붉은 글씨가 그녀를 반깁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묻겠죠. 어디든 좋습니다. 적어도 파스 냄새 난다고 구박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 천국일 테니까요. 영자 씨가 떠난 자리 남겨진 것은 300만 원짜리 청구서와 울어대는 아이 그리고 멘붕에 빠진 아들 부부뿐입니다. 과연 내일 아침 그들의 집에는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까요?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한 영자 씨의 고독한 싸움 폭풍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것들에 가격표를 붙이려 합니다. 그게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착각하니까요. 여기 착각에 빠진 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아주 차갑게 깨트리려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전쟁 같았던 3일이 지났습니다. 빈집의 정막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죠. 결국 백기를 든 건 아쉬운 쪽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금 봉투를 쥐었습니다. 두툼한 봉투가 왠지 모르게 뜨겁게 느껴집니다. 이걸 드리면 해결될까요? 어머니가 다시 웃으며 돌아와 주실까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수진 씨의 얼굴이 퀭합니다.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어머니의 용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의 노동력이었으니까요. 그 비겁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수진 씨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립니다. 평소라면 누구세요 하며 반갑게 열렸을 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묵묵부답이네요. 인기척이 분명히 느껴지는데 말이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수진 씨는 마른 침을 삼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지만 누를 수 없습니다. 그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냐고 묻지도 않으시네요. 그저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할 말 없으니 그냥 가라고. 수진 씨가 다급하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문 너머의 영자 씨는 요지부동입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 앞에 선 기분입니다. 수진 씨는 준비해온 카드를 꺼냅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무기. 바로 현금 봉투입니다. 어머니, 제가 섭섭지 않게 준비했어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보상해 드릴게요. 월급도 올려드리고 보너스도 드릴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순간 인터폰이 뚝 끊깁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 이상 인터폰을 통하지 않습니다. 현관문 바로 뒤에서 들리는 날 선 외침입니다. 돈 가져왔으면 가라.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한마디가 수진 씨의 가슴을 찌릅니다. 돈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일까요? 수진 씨는 그제야 손에 든 봉투가 부끄러워집니다. 이 얇은 종이 쪼가리로 어머니의 지난 3년을 퉁치려 했다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자본주의의 논리가 어머니라는 세계 앞에서는 철저히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수진 씨는 현관문에 이마를 기댑니다. 차가운 철문의 냉기가 이마를 타고 전해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복도 센서 등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수진 씨의 복잡한 마음 같습니다. 눈물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서러워서가 아닙니다. 죄송해서입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자신이 미워서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니까 어머니는 집에서 쉬엄쉬엄 애나 보는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이 차려져 있는 게 당연했고 주말에 늦잠을 자도 빨래가 되어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 모든 당연함이 사실은 어머니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기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문을 향해 흐느낍니다. 어머니, 제가 나빴어요. 편하자고 그랬어요. 어머니 힘든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남한테는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면서 정작 어머니한테는 함부로 했어요. 돈 드린다고 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저를 그냥 때리세요, 어머니. 욕을 하셔도 좋아요. 제발 문만 열어주세요.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퇴근한 남편 민호 씨입니다. 아내의 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상황을 파악합니다. 굳게 닫힌 어머니의 집문,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현금 봉투. 민호 씨도 말없이 아내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철컥하고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반가우면서도 가장 두려운 소리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자 씨가 서 있습니다. 영자 씨의 얼굴은 의외로 평온합니다. 화가 난 얼굴도, 울고 있는 얼굴도 아닙니다. 그저 지쳐 보이지만 단단한 눈빛입니다. 들어와라. 짧은 한마디에 두 사람은 쭈뼛거리며 들어갑니다. 집 안 공기는 따뜻합니다. 늘 그렇듯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익숙한 섬유유연제 냄새. 이 평범한 풍경이 왜 이토록 사무치게 그리웠을까요? 수진 씨는 다시 한번 울컥합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감상에 젖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으라고 손짓합니다. 식탁 위에는 낯선 물건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며칠 전 영자 씨가 씨름하던 낡은 노트북입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켜져 있습니다. 커서가 깜빡거리며 두 사람을 기다립니다. 영자 씨가 자리에 앉으며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확실히 하자.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지겹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싫다. 우리는 계약으로 간다. 수진 씨와 민호 씨는 서로를 쳐다봅니다. 계약이라니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인가 싶지만 영자 씨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영자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를 가리킵니다. 제목은 육아 근로 계약서. 하지만 내용은 일반적인 계약서와 다릅니다. 거기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숫자 대신 빼곡하게 적힌 건 다름 아닌 수칙들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첫 번째 항목을 읽습니다. 제1조 1항. 갑은 을을 어머니가 아닌 육아 전문가로 존중한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 존중한다.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스쳐 지나갑니다. 애 보는 게 뭐 힘드냐고 했던 말. 요즘 육아 방식은 옛날이랑 다르다고 무시했던 눈빛. 그 모든 게 어머니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너희 집 파출부가 아니다. 공짜 인력도 아니다. 내 시간 내 체력 써가며 내 손자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그에 맞는 대우를 해라.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 사람 대우를 하라는 거다. 영자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탁탁탁. 건조한 타자 소리가 거실을 채웁니다. 두 번째 항목이 입력됩니다. 제2조 근무 시간 엄수. 퇴근 시간은 저녁 7시다. 1분이라도 늦으면 추가 수당이 아니라 그 다음날 파업이다. 너희 회사 상사 눈치는 보면서 내 퇴근 시간은 왜 우습게 아느냐. 나도 내 인생이 있고 저녁이 있는 사람이다. 수진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야근이 있다고 수시로 늦었던 지난 날들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참아주신 거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이어집니다. 제3조 주말 근무 없음. 주말은 온전히 내 시간이다. 너희가 쉬고 싶은 만큼 나도 쉬고 싶다. 손자가 예쁜 것과 내 몸이 부서지는 건 별개다. 주말에 애 좀 봐달라고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라. 나도 친구 만나서 꽃구경도 가고 싶고 찜질방 가서 몸도 지지고 싶다. 민호 씨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4조 감사의 표현 의무화. 퇴근할 때는 반드시 눈을 보고 인사한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빼먹지 않는다. 돈 봉투 틱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영자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떨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영자 씨는 돈보다 훨씬 비싸고 귀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인정입니다. 수진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집니다. 이번엔 서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눈물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 헐값에 매수하려 했던 자신이 참을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저희한테 그냥 가족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은인이세요. 명심할게요. 정말 명심할게요. 돈으로 때우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모실게요. 영자 씨가 프린터로 계약서를 출력합니다. 지잉하는 소리와 함께 따끈한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건 가족관계의 재정립을 알리는 선언문이자 영자 씨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자, 여기에 도장 찍어라. 영자 씨가 인주를 내밉니다. 민호 씨가 먼저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차례입니다. 수진 씨는 빨간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을 종이 위에 꾹 누릅니다. 그 붉은 자국이 마치 맹세의 혈서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한 고용 계약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예의를 약속하는 순간입니다. 도장을 찍고 나니 비로소 긴장이 풀립니다. 영자 씨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퀭한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밥은 먹었냐? 그 투박한 한마디에 수진 씨가 무너집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배고파 죽겠어요, 어머니. 수진 씨가 아이처럼 엉엉 웁니다. 영자 씨는 쯧쯧 혀를 차면서도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전보다 조금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품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음악처럼 들립니다. 밥 냄새가 거실에 퍼집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냄새입니다. 식탁 위에 김치찌개가 올라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위로가 됩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따뜻한 밥이 들어가니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민호 씨가 숟가락을 들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 계약서 액자에 걸어둘게요. 절대 안 까먹게. 영자 씨가 피식 웃습니다. 액자는 무슨 냉장고에나 붙여놔라. 수시로 보면서 반성하게. 수진 씨가 코를 훌쩍이며 국물을 떠먹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영자 씨가 무심한 척 툭 던집니다. 맛있으면 설거지는 내가 해라. 그리고 퇴근 시간 칼같이 지켜라. 나 내일부터 노인대학 나가야 하니까. 수진 씨와 민호 씨가 동시에 네 하고 대답합니다. 군대 관등 성명보다 더 우렁찹니다. 거실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핍니다. 하지만 그 웃음의 질감은 예전과 다릅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던 가식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서로의 선을 지키며 존중하는 데서 오는 편안하고 안전한 웃음입니다. 영자 씨는 밥을 먹는 아들 내외를 바라봅니다. 철없는 것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 하지만 그래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새끼들. 그래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가르쳤으니 다행입니다. 사랑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족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수진 씨의 냉장고 문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붙었습니다. 육아 근로 계약서. 제목은 딱딱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세상 어떤 시보다 아름답습니다. 돈이 아니라 존중을 원했던 어머니. 그 외침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당신의 이름을 지키고 싶었던 한 인간의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귀한 손님이라는 것을요. 수진 씨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 꼭 알려주겠다고. 할머니가 너를 키운 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준 거라고. 그리고 그 시간은 세상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시간이었다고 말이죠. 자, 이제 평화협정은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맺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운 법이죠. 과연 수진 씨와 민호 씨는 이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자 씨는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진정한 황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 붙은 계약서가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바람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를 지켜줄 단단한 약속이 생겼으니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이 가족의 풍경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맑음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있을 때 잘하라고. 하지만 인간이란 참 어리석은 존재라. 꼭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빈자리의 크기를 실감합니다. 마치 공기처럼 말이죠. 늘 그곳에 있어서 고마운 줄 몰랐던 숨결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 숨막히는 공포를 마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영자 씨가 파업을 선언하고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네 집 풍경은 한마디로 재난 영화의 오프닝과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을 시간,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경쾌한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을 깨운 건 날카로운 스마트폰 알람 소리뿐입니다. 오전 7시. 평소라면 영자 씨가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와 조용히 등원 준비를 마쳤을 시각이죠. 수진 씨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습관처럼 부엌을 향해 부릅니다. 어머니 민준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정적뿐입니다. 그제야 어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300만 원 내놓으라던 어머니의 절규. 그리고 짐을 싸서 나가버리신 뒷모습. 아차 싶어 벌떡 일어나 안방 문을 열어보지만 침대는 차갑게 식어 있고 장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상 대신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뼈와 맥주 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그 초라한 자네들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수진 씨의 비명으로 아침이 시작됩니다. 여보 일어나 지금 몇 시야? 민호 씨가 허둥지둥 침대에서 굴러떨어집니다. 이미 7시 반. 지각입니다. 평소 같으면 다림질된 셔츠가 문고리에 걸려 있어야 하는데 옷장은 텅 비어 있고 세탁기 안에는 젖은 빨래가 쉰내를 풍기며 뭉쳐 있습니다. 민호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내 파란 셔츠 어디 갔어? 어머니가 안 다려놨어. 수진 씨는 대꾸할 정신도 없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거든요. 배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수진 씨가 급하게 냉장고 문을 엽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둔 반찬통이 어디에 있는지, 이유식 재료는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꺼낸 건 차가운 우유와 시리얼. 하지만 아이는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퇴하고 뱉어버립니다. 할머니 맘마 줘. 할머니 맘마. 아이가 서럽게 울며 할머니를 찾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수진 씨는 억지로 아이 옷을 입히며 달래보지만 아이는 몸을 비틀며 저항합니다. 한 손에는 젖병을 들고 한 손에는 립스틱을 쥔 채 수진 씨는 현관 앞에서 거의 울기 직전입니다. 그 와중에 민호 씨는 짝짝이 양말을 신고 나와서 묻습니다. 오늘 민준이 어린이집 픽업 누가 해? 당신이 해나 오늘 회의 있어. 서로에게 미루는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힙니다. 결국 가위바위보로 정하자는 유치한 제안이 나오고 패배한 민호 씨가 욕을 뱉으며 현관문을 나섭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을지 예고하는 서막 같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수진 씨. 하지만 몸만 사무실에 있을 뿐 영혼은 집에 두고 왔습니다. 오전 내내 어린이집과 베이비시터 업체에 전화를 돌립니다. 혹시 당장 오늘부터 아이 봐주실 분 계실까요? 입주 도우미도 괜찮아요. 돈은 드릴게요.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어머니 지금 대기가 20번이에요. 내년 3월이나 돼야 자리가 나요. 급한 마음에 웃돈을 얹어준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만 되돌아옵니다. 가까스로 오후에 시간제 도우미 한 분을 구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어 가슴을 쓸어내리며 업무에 집중하려는데 1시간 만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도우미 아주머니입니다. 저기요, 애기 엄마. 나 못하겠어요. 지금 갈라니까 그렇게 하세요. 수진 씨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오신 지 1시간도 안 되셨잖아요. 돈 더 드릴게요, 제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애가 할머니만 찾으면서 자지러지게 우는데 내가 어떻게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집구석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시터가 아니라 파출부를 불러야겠던데. 애 보랴, 청소하랴, 빨래하랴. 이 돈 받고는 어림도 없어요. 뚜뚜뚜. 전화가 끊깁니다. 수진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걸 혼자서 다 하셨는데 도우미 아주머니는 1시간도 못 버티고 도망갔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노동은 단순히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를 향한 무한한 인내와 가족을 위한 헌신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걸 돈 몇 푼으로 대체하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니까요. 수진 씨는 부장님 눈치를 보며 반차를 씁니다. 과장의 체면이고 뭐고 지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오후 5시.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수진 씨.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여기가 사람 사는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침에 아이가 던진 시리얼이 찐득하게 말라붙어 있고 장난감 블록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습니다. 소파 위에는 민호 씨가 벗어던진 옷가지들이 뱀 허물처럼 널려 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깁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왜 도망갔는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아이는 울다 지쳐 거실 매트 위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은 채로요. 수진 씨는 가방을 현관에 던져두고 주저앉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민호 씨가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오자마자 발에 채인 장난감을 걷어차며 인상을 씁니다. 아, 집골이 이게 뭐야? 당신 일찍 들어왔다며 청소 좀 해놓지 뭐했어? 그 한마디가 수진 씨의 뇌관을 건드립니다.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옵니다. 뭐 내가 놀다 왔어. 나도 회사에서 깨지고 오자마자 애 챙기느라 정신없었어. 자기는 뭐 했는데? 아침에 양말 짝짝이로 신고 나간 게 누군데? 민호 씨도 지지 않고 받아칩니다. 아니, 평소엔 어머니가 다 해주셨잖아. 당신이 어머니 비위 좀 잘 맞췄으면 이런 일 없잖아. 왜 파스 냄새 난다고 꼽을 줘서 사단내를 만들어? 부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칩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유치한 말싸움이 오가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공포라는 것을요. 어머니라는 든든한 방패가 사라진 세상에서 맨몸으로 육아와 살림을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 그 무거움을 견딜 수 없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잠든 아이가 부부 싸움 소리에 깨어 앙하고 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 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을 뿐입니다. 겨우 아이를 달래고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웁니다. 차가운 피자 조각을 씹으며 부부는 말이 없습니다. 정막을 깬 건 수진 씨의 휴대폰입니다. 아까 낮에 문의했던 베이비시터 VIP 업체에서 온 전화입니다. 수진 씨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받습니다. 네, 상담 실장님 연락 기다렸어요. 혹시 입주 도우미 구해주실 수 있나요? 수화기 너머 실장님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들립니다. 고객님, 조건 확인해 봤는데요. 가사 노동 전반에 독박 육아까지 포함하시고 주말 대기까지 원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실장님이 코웃음을 칩니다. 고객님, 요즘 시세 모르시나 봐요. 단순히 애만 봐주는 것도 3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근데 청소, 빨래, 요리에 주말 근무까지요. 그 정도 노동 강도면 한국분은 절대 안 하려고 하고요. 외국분 쓴다고 해도 최소 450만 원은 주셔야 해요.
그리고 사람 대우 깍듯하게 안 해주시면 하루 만에 짐 싸서 나갑니다. 450만 원이요. 그렇게나 비싸요. 수진 씨와 민호 씨의 눈이 마주칩니다. 비싸다뇨 고객님. 그거 사람 갈아 넣는 일이잖아요. 할머니니까 손주 예뻐서 그 돈 받고 해주신 거지. 남이면 어림도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봅니다. 450만 원. 어머니가 요구하신 300만 원은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 할인 50%가 적용된 파격적인 가격이었던 겁니다. 그걸 헐값이라 여기고 용돈 드리는 셈치며 생색을 냈던 지난날이 너무나 부끄럽고 치졸하게 느껴집니다. 민호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막대했나 봐. 그냥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당연한 건 없었어.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노년을 갈아넣고 계셨던 거야. 우리가 편하게 돈 벌고 꾸미고 다니는 동안 어머니는 파스 냄새 풍기며 이 지옥 같은 집안일을 혼자서 묵묵히 버텨내신 거야.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냄새가 배어있는 베개를 끌어안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수진 씨와 민호 씨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먹다 남은 피자 박스와 빈 맥주 캔이 굴러다닙니다. 치워야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매일 마주하던 풍경이었겠죠. 퇴근하고 돌아온 자식들이 어질러 놓은 흔적들. 그걸 보며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서운함, 섭섭함 아니면 체념. 문득 냉장고에 붙어있는 메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나가기 전에 붙여두신 것 같습니다. 민준이 감기약은 냉장고 2번째 칸에 있다. 열라면 해열제부터 먹여라. 화가 나서 나가시는 와중에도 손자 걱정에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남기셨을 어머니. 그 투박한 글씨체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수진 씨가 오열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허공에 대고 외쳐보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뿐입니다. 민호 씨도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승진도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시고 힘들었지 하며 등 두드려 주시던 그 널찍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등입니다. 하지만 그 등은 이제 없습니다. 그들이 밀어내고 무시해서 스스로 떠나버리셨으니까요. 30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귀한 엄마의 빈자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거대한 공백 앞에서 철없는 아들과 며느리는 처절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립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또다시 전쟁 같은 출근 준비를 해야 하고 울어대는 아이와 씨름해야 하니까요. 수진 씨는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자존심 세우다가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그녀는 지갑을 열어 현금을 셉니다. 그리고 민호 씨에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니 댁으로 가자. 가서 빌자.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모셔오자.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엔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300만 원 아니 그 이상을 드리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돈으로 해결될까요? 상처받은 영자 씨의 마음이 현금 봉투 하나로 스르르 풀릴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쉬운 건 자식들이고 칼자루를 쥔 건 어머니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앉아 항복을 선언한 두 사람. 과연 그들은 어머니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자 씨는 자신을 헐값 취급했던 이 괘씸한 자식들을 순순히 받아주실까요? 어둠 속에 잠긴 수진 씨네 아파트. 그 불 꺼진 창문 너머로 깊은 한숨과 뒤늦은 후회가 새벽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는 옛말이 있죠.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니 비로소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30일 동안 우리 집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숨소리와 눈치 보는 시선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정확한 규칙과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계약서 한 장이 불러온 기적. 그 놀라운 변화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후 6시 55분.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띠띠띠띠. 이 소리는 이제 영자 씨에게 퇴근 알람과도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밤늦게 들어오던 며느리 수진 씨가 요즘은 신데렐라보다 더 칼같이 귀가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며느리.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보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알 수 있죠. 수진 씨가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서며 외칩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지금 6시 58분이에요. 세이프 맞죠? 영자 씨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봅니다. 정확히 퇴근 2분 전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고생했다. 어서 손 씻고 옷 갈아입어라. 민준이 기저귀는 방금 갈았다. 이것은 마치 이어달리기 선수의 바통 터치 같습니다. 육아라는 마라톤에서 주자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죄인처럼 쭈뼛거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는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이 꽉 차 있는 묵직한 돌직구입니다. 영자 씨는 그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오로지 손자만을 위해 전력을 다했으니까요. 잠시 후 아들 민호 씨도 들어옵니다. 양손에는 치킨과 맥주가 들려있네요. 어머니 칼퇴근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들어가서 푹 쉬세요. 영자 씨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에 걸어둡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여유가 넘칩니다. 마치 퇴임식을 마치고 떠나는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안방으로 향합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눕는 순간 영자 씨는 비로소 김영자라는 개인으로 돌아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 아들 내외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 예전에는 그 소리에 끼지 못해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편안합니다. 내 몫을 다하고 누리는 휴식.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의 휴대폰이 징하고 울립니다. 은행 알림 문자입니다. 입금 김영자님 급여 300만 원. 보내는 사람 아들 민호. 숫자 3 뒤에 붙은 0이 6개. 영자 씨는 그 문자를 보고 또 봅니다. 눈이 침침해서가 아닙니다. 믿기지 않아서입니다. 평생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아껴 쓰거나 자식들이 명절 때 쥐어주는 용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돈은 왠지 모르게 쓰기가 미안했고 항상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다릅니다. 내 땀과 내 시간과 내 노동이 만들어낸 정당한 대가. 누구에게 고개 숙일 필요 없는 온전한 내 돈입니다. 영자 씨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단순히 돈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는 늙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아직도 사회에서 1인분의 몫을 해내는 사람이다. 그 사실이 영자 씨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영자 씨는 지갑을 챙깁니다. 오늘은 특별한 외출을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사고 싶어도 꾹 참았던 것들, 비싸다고 손살에 쳤던 것들, 오늘은 그 모든 금기를 깨트릴 작정입니다. 현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춤을 추듯 가볍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제보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그곳은 영자 씨에게는 늘 딴 세상이었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나 가는 곳이라 생각했고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영자 씨는 당당하게 매장으로 걸어갑니다. 직원이 상냥한 미소로 다가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 영자 씨가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빨간 립스틱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건 10년 전 남편을 보내고
스스로 맹세하듯 바르지 않았던 색깔입니다. 너무 화려해서 남사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색깔. 이거 한번 발라봐도 될까요? 그럼요, 고객님 피부 톤이 밝으셔서 정말 잘 어울리실 거예요.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바릅니다. 입술에 붉은 생기가 돌자 창백했던 얼굴 전체가 환하게 피어납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면서도 반갑습니다. 그래, 나도 여자였지. 누구 엄마이기 전에 꾸미고 싶은 여자였지. 영자 씨는 가격표를 보지도 않고 카드를 내밉니다. 이거 주세요. 일시불로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지만 영자 씨는 태어납니다. 손 떨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쇼핑백을 받아든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집니다. 다음 코스는 3층 여성복 매장입니다. 마네킹이 입고 있는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평소라면 가격표를 보고 기겁을 했을 테지만 오늘은 과감하게 피팅룸으로 들어갑니다.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나오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어머, 너무 고우시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영자 씨도 압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감이 날개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산 옷이라는 자부심이 영자 씨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거울을 보며 영자 씨가 혼잣말을 합니다. 김영자 아직 안 죽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자, 이제 쇼핑을 마쳤으니 집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영자 씨의 발길은 지하식품관으로 향합니다. 가장 비싼 한우 코너도 지나치고 제철 과일 코너도 지나쳐서 도착한 곳은 건강기능식품 매장입니다. 직원에게 묻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피곤할 때 먹는 제일 좋은 게 뭐요? 비싸도 상관없으니 제일 효과 좋은 걸로 주시오. 직원이 추천한 고가의 비타민 세트. 영자 씨는 망설임 없이 2박스를 집습니다. 하나는 며느리 수진 씨 것, 하나는 아들 민호 씨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복 매장으로 올라가 셔츠 한 벌을 고릅니다. 지난번 아들이 입고 있던 셔츠 소매가 살짝 낡았던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며느리를 위한 립스틱도 하나 더 삽니다. 요즘 회사 다니느라 얼굴이 푸석하던데 이거 바르고 기분 좀 내라고 말이죠. 영자 씨의 양손이 쇼핑백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자신을 위해 립스틱과 옷을 샀을 때보다 자식들을 위해 물건을 살 때 가슴이 더 뜨거워집니다.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내 것을 희생해서 주는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내 능력을 과시하며 베푸는 사랑입니다. 얘들아, 엄마가 돈 벌어서 사주는 거다. 엄마 능력 있는 여자다. 그런 뿌듯함이 쇼핑백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영자 씨는 생각합니다. 돈이 좋긴 좋구나. 하지만 돈보다 더 좋은 건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 능력 그 자체구나. 주말 저녁입니다. 평소 같으면 영자 씨가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풍경이 180도 다릅니다. 영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잡지를 보고 있고 부엌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분주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녁 차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씩씩합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도마지라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가끔 아 뜨거워 하는 비명도 들리고 여보 소금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하는 타박도 들립니다. 영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습니다. 불안하기도 하지만 절대 엉덩이를 떼지 않습니다. 이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영자 씨가 대접받아야 할 날이니까요. 1시간의 사투 끝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비주얼은 영자 씨가 한 것보다 못합니다. 김치찌개 국물은 좀 한강이고 계란말이는 옆구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 눈에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훌륭해 보입니다. 식탁 중앙에 영자 씨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 민호 씨가 와인을 따릅니다. 어머니 첫 월급 타신 거 축하드려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진 씨도 잔을 들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회사 맘 편히 다녀요. 정말 존경합니다, 어머니. 건배를 하고 찌개를 한 숟가락 뜹니다. 맛이 짭니다. 솔직히 맛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울립니다. 이건 짠맛이 아니라 사랑의 맛입니다. 영자 씨가 짐짓 엄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간이 좀 세네. 다음엔 소금 좀 덜 써라. 그러면서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웁니다. 식사가 끝나고 영자 씨가 선물을 꺼냅니다. 이거 너희들 거다. 수진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어머니 이거 비싼 건데. 자신을 위해 쓸 줄 알았던 어머니가 결국 또 자식들을 챙겼다는 사실에 수진 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자 씨가 무심하게 말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산 거다. 부담 갖지 말고 먹어라. 그래야 또 힘내서 돈 벌어오지. 아들은 셔츠를 몸에 대보며 좋아합니다. 어머니 센스쟁이시네.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찹니다. 계약서로 시작된 차가운 관계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뜨거운 관계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자 씨가 꿈꾸던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다음 날 오후, 영자 씨는 새로 산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친구들이 영자 씨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영자 형님 아니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좋은 일 있어. 영자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 취직했잖아. 전문직이야 전문직. 친구들이 부러운 눈길로 쳐다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영자 씨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나는 여전히 민준이 할머니고, 민호 엄마고, 수진이 시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 앞에 이제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습니다. 프로 육아 전문가, 그리고 당당한 직업인 김영자. 바람이 불어와 치맛자락을 살랑거립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꽃잎 하나가 영자 씨의 무릎 위에 내려앉습니다. 영자 씨는 그 꽃잎을 집어들며 독백합니다. 인생 60부터라더니 이제야 내 인생에 봄이 온 것 같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나를 지킬 힘을 주었고 존중은 나를 다시 숨쉬게 했다. 나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만큼 대우받고 일하는 만큼 보람을 찾는 행복한 사람이다. 영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 멀리서 유모차를 끌고 오는 젊은 부부가 보입니다. 과거의 자신과 며느리의 모습을 겹쳐봅니다.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힘내라 젊은이들. 그리고 잊지 마라. 가족은 희생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영자 씨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뒷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털어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 여자의 뒷모습. 그 위로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멀어지며 영자 씨의 환한 미소에서 정지합니다. 어떠셨나요? 우리네 어머니들의 이야기이자 곧 닥쳐올 우리들의 이야기. 김영자 씨의 유쾌한 반란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국의 며느님들, 사위님들, 그리고 시어머니, 장모님들, 오늘 저녁 가족들과 마주 앉아 서로의 노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당연한 사랑도 없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그에 합당한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께 말씀드려보세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더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시어머니의 근로계약서였습니다. 함께 울고 웃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자 씨네 집처럼
존중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공감 가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